지금까지 한전의 빚으로만 짓던 송배전망, 이제는 국민 여러분의 수익원이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국가기관망 사업에 대한 국민 참여 확대를 강력히 지시했습니다. 당초 보고된 펀드 규모에 대해 소심하다고 지적하며 50조에서 60조 원에 달하는 송배전망 구축 사업에 국민이 직접 투자하고 수익을 가져가는 제3섹터 방식을 과감히 도입하라고 주문한 것입니다. 이는 민간 기업의 독점 폭리를 막으면서도 정부의 채무 부담을 줄이는 대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햇빛소득이나 바람소득과 같은 에너지 기본소득 개념을 국가 인프라 투자와 연결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안전한 국가기관망 사업을 한전의 부채로 남겨두지 않고 국민에게 안전한 투자처로 개방하여 자산 양극화를 완화하겠다는 대통령의 기조가 반영되었습니다.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원 조달과 국민의 수익 확보를 동시에 잡겠다는 이 혁신적인 투자 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금융위원장입니다. 국민성장펀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성장펀드는 첨단 전략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기술 투자 전쟁에 대응하여 대규모 민간 합동자금을 조성함으로써 한국 경제의 향후 20년을 책임질 미래 성장 동력과 관련 생태계에 집중 지원하는 초대형 국가 성장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요 먼저 보시면 이제 규모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자금 조성과 규모는 첨단 전략산업 기금이 5년간 75조 원을 조성해서 이 공공자금을 마중물로 삼아 금융권 등 민간에서 동일한 75조 원을 매칭 조성합니다. 그래서 총 매년 30조 원씩 5년간 총 150조 원을 투입합니다. 투자 대상은 첨단 전략산업이 투자 대상입니다. 이 중에서 파급 효과가 큰 사업, 지방경제에 기여하는 사업, 산업 생태계 조성에 촉진하는 프로젝트가 대상이 되겠고요. 두 번째 그 지방경제 보시면 대통령 말씀하신 대로 지방 주도 경제 성장을 위해서 저희 국민성장펀드 조성에 150조 원 중 40% 이상인 60조 원을 지방 관련 프로젝트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지원 수단은 직접 간접 투자, 인프라 투융자, 저리 대출 등 다양한 금융 지원 방식을 총망라했고요. 대규모로 장기간 투자하는 모금 자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현재까지 신속하게 대상 프로젝트를 선정 발굴하고 있는데요. 1차로 7건의 메가 프로젝트가 선정됐습니다. 그 밑에 작은 글씨로 1번부터 7번 보시는 그 프로젝트들이 되겠고요. 그중에서 2월까지 3건에 대해서는 자금 공급 승인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3, 4월 중 첫 번째 K-엔비디아 육성 프로젝트를 뒷받침할 국내 대표 AI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 수천 원대의 이건 증자에 직접 지분 투자로 참여하는 게 예정돼 있습니다. 그 밑에 박스를 보시면 지난 1, 2월간 지원된 세 가지 실적인데요. 첫 번째는 전남 신안우이 해상풍력, 재생에너지 풍력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 배터리 기술을 압도할 수 있는 울산 차세대 2차 전지 공장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평택 AI 반도체 HM 공장 생산기지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두 파급 효과가 크고 관련 생태계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 있는 프로젝트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은 계속해서 첨단 산업 육성의 골든타임을 선점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프로젝트 발굴에 더 가속화해 나가겠습니다. 사업 발굴은 지금 협업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업계, 지방정부, 국민권들과 머리를 맞대고 현장에서 찾고 있고요. 금요일도 저랑 부위원장이 각각 1박 2일씩 호남, 충청, 영남권 등 직접 찾아가서 설명회도 개최하고 현장에 있는 공장, 기업들도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 수요는 이런 간담회나 설명회 통해서 지금까지 181건 약 210조 원의 자금 수요가 지금 제한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산업계, 결국 투자 수요처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산업부 장관님 그리고 가계부 장관님 같이 해서 또 금융권, 산업계가 모이는 그런 행사들도 간담회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권 같은 경우는 은행, 증권, 보험 등 여러 업권에서 국민성장펀드에 아까 75조 원 중 벌써 65조 원 이상 참여를 표명한 바 있고요. 계속해서 프로젝트를 같이 발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과를 가속화하는데 금년도 30조 원 목표가 있는데 목표 한도에 구애받지 않고 더 필요하면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차 메가 프로젝트가 지금 발굴이 지금 예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벤처 혁신 생태계를 통한 간접 투자 지원은 과거 정책 펀드가 좀 나눠주기 식이었다면 대규모 스케일업, 초장기 지원 이런 부분으로 아주 강력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기할 만한 게 국민 참여형 펀드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국민성장펀드가 잘 되고 그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국가 경제가 발전하면 그 성과와 과실을 일반 국민들께서도 같이 함께 공유하실 수 있도록 국민께서 직접 참여하는 그 펀드도 지금 마련해서 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금년에 한 6천억 정도고요. 매년 6천억씩 해서 5년간 한 3조 원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방안은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 재정이 후순위 출자로 참여해서 손실을 우선 부담하는 방식으로 위험을 방어합니다. 그래서 국민 공모자금의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고요. 두 번째는 세제 측면에서 파격적인 소득 공제랑 배당 소득 분리과세를 통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지금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마지막 지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역량 있는 최고의 운용사를 선정해서 국민자금의 안정적 수익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추진 일정은 절차를 가능한 한 최대한 당겨서 한 5월 중에는 한번 출시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서민 전용 물량을 우선 배정한다든지 1인당 투자 한도를 설정한다든지 그런 세부적인 판매 방안도 정교하게 설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잘 준비하시는데요. 너무 소심한 거 아닌가요? 이게 국민참여펀드는? 네, 저 규모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일단 시범적으로 해보되 5년 동안 이렇게까지는 하지 말고요. 예를 든다면 지금 송배전망 구축에 60조 원 든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지금 한전 돈으로 하기 어렵잖아요. 네네. 한전에 한전에 빚을 져가면서 부채율을 올려가면서 합니까? 그럴 필요 없고 한전이 주관이 되되 이거는 사실은 송배전망 사용료는 정부가 일종의 전기요금처럼 정할 거 아닙니까? 그 손해 안 나게 정할 거 아니에요. 이것처럼 안전한 사업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돈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되고 송배전망 구축 사업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빨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재원을 이런 거 땅 짓고 헤엄치기 사업이잖아요. 사실은 국가 인프라 구축 사업은 사실 요금이나 이용료 뭐 이런 거 받는 거는 손해 안 되게 다 받잖아요. 책정해서 받잖아요. 심지어 정부가 재정으로 수익을 보전해 주기도 하잖아요. 꼭 필요한 경우는. 이렇게 하면 그 투자 자본은 괜히 누가 빚져가면서 회계상 부담을 져가면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이런 거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주면 지금 시중에 지금 투자할 돈이 넘쳐나는데 그런 것도 흡수도 좀 하고 좀 빨리 신속하게 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상의 안 하세요? 아니 했습니다. 근데 아마 지금 이거는 돈 문제보다도 송배전은 한전이 그런 걸 할 때 민간 자금을 지금 사업권들을 한전한테만 독점적으로 주는 부분이 어떻게 돼요? 한전은 그 기업 경쟁력이 있어서 그동안은 싼 이자를 받아서 쓰고 있었는데요. 뭐 핵심적으로는 지금 민원 때문에 사실 잘 안 되고 있긴 합니다만 기왕이면 햇빛소득, 바람소득, 개통소득 해서 그 이익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금융이랑 잘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그리고 지금 송배전망이 전북, 충청 거쳐서 올라오는 거는 네. 지금 저항이 심해가지고 쉽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그거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어쨌든 해상 송전망을 지금 만든다는 거고 네. 해저 송전망. 그런데 육상 송전망은 지금 민원이나 아니면 지역 입장에서 자기 지역 지나가면서 땅도 못 쓰고 허용하기 쉽지 않을 건데 수도권이 결국 전기 부족 현상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육상 송전망이 6개 정도 됐었는데요. 그것의 상당 부분을 해상으로 돌려서 최소화 한 건데요. 그 송전망이 지나가는 지역에 햇빛소득 마을을 우선 지원하고 그 아주 가까운 지역에 참마라 그러게. 그렇게 하면 충분히 일정한 희생이 있습니다만 소득도 더 높일 수 있도록 하면 사회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건 이제 기후에너지부 입장에서는 그게 최선일 테고 결국 산업부나 아니면 국토부든지 여기서는 하여튼 수도권의 그 산업 집중을 최소화해서 지방으로 가게 해야 돼요. 창업은 가능하면 지방에서 하고 있는 것도 지방으로 옮기고 전기요금이 앞으로는 엄청난 부담이 될 텐데 전기요금 차등제도 다 현실적으로 빨리 검토해야죠. 빨리 계산도 하고 얼마 정도 차등이 발생하는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어쨌든 그러면 그 남쪽, 서쪽, 남쪽 이쪽 지역에 산업 기반을 만들려도 촘촘한 송배전망이 추가로 필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돈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다 설치해놔야 동네에서 뭐 나도 밭에다가 태양광 발전해서 전기 팔고 살래 이런 사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려면 빨리 깔아줘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번 추경에 그 관련 예산 신청도 했고요. 특히 개통이 이미 포화인 호남 지역은 ESS를 추가로 설치해서 깔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ESS도 깔아야 되고 송배전망도 추가로 촘촘하게 깔아야 되고 거기에 맞는 수요처들도 많이 유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대규모 투자는 아주 안전한 투자이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안전한 투자이기 때문에 그거는 국민들한테 기회를 좀 주자. 이게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거를 정부 재정으로 하려니 채무 부담 때문에 부담스럽고 민간에다가 회사에다 맡기는 너무 욕심을 부리고 그 무슨 꼬리에 리자 붙은 그 옛날에 말씀한 거 있잖아요. 하여튼 너무 비싸게 받아서 막 폭리를 취하고 이래서 국민 부담이 되고 딱 중간에 국민들이 투자하고 정부가 관리하는 걸로 하면 너무 욕심도 안 부리고 안전한 수익도 없고 그럴 수 있잖아요. 중간 제3섹터라고 합니까? 하여튼 이거를 최대한 많이 발굴해서 합시다. 네, 인프라 투용자 같은 경우는 국가 경제 미래를 위해서도 중요하고 말씀하신 대로 성과가 국민들한테 나눌 수 있는 부분이어서 계속해서 관계부처랑 사업 잘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들에게 안전한 투자처럼 만들어 주는 게 국민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잖아요. 국민 소득도 올리고 자산 양극화도 조금 완화하고. 네, 국토부의 코레일 SR 고속철도 통합 추진 현황은 잘 되고 있는 거죠. 예. 세부 내용 우리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예. 하여튼 최대한 신속하게 원래 우리 약속한 것이기도 하고. 네. 이게 회사에도 도움이 되고 국민에게도 도움이 되고 네. 그런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아주 정말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이거 알짜 부분 떼서 팔라고 분리해놨던 거 아닙니까? 예, 빨리 다시 합치고 예. 대신에 이 조직들이 통합이 되면서 좀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거는 뭐 단기적으로는 좀 분리해서 관리하든지 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좀 통합해가고 그렇게 해야죠. 뭐 한꺼번에 통합은 좀 더 땡겨서 9월 중에 마무리할 생각이고요. 잘하셨습니다. 그 기업 간의 약간 그 근로자들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통합해놓고 차츰 해결하는 패턴으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시간 지나면 또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도 있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뭐 앞당기셨고. 예. 중기부는 이건 좀 설명 드려야 되겠네요. 예. 중기부 장관님께서 중기 창업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용 보시면 중기 쪽 복잡함과 그 간담회하면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것들이 어렵다, 서류 쓰기 힘들다, 그리고 너무 많다라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줄이는 쪽에 집중했습니다. 중기 지원 서류를 신청할 때 평균 9개, 심지어 41개를 받고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도 한 장에서 30장, R&D 같은 경우는 100여 장까지 쓰기도 합니다. 온라인 창구도 지금 통합정보 제공한다고 하는데 통합된 정보도 2군데로 나눠져 있고 그리고 지원 신청 창구도 67개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분야별로도 지금 창구들이 굉장히 주제별로 사업 단위로 플랫폼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플랫폼의 의미가 좀 약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유선 상담 창구도 35개 전화번호입니다. 1357번호를 갖고 있긴 한데 여러 곳으로 나뉘어져서 중기자금, 소상공인, 기술보증, 공공구매 이렇게 다 나눠지고 또 중소벤처기업청, 그 지방청과 그리고 창조경제혁신센터로 나눠져서 전화를 서로 돌리기도 좀 바쁘고 하는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신청 서류로 인해서 브로커들이 들어오는 일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선 방향을 잡았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신청 서류를 올해 중에 무조건 50% 감축하고 사업계획서 쓰는 분량도 30%를 감축한다라는 숫자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AI 기반으로 해서 중소기업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했고 5월 중에 시범 운영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35개 유선 상담 전화번호는 1개 1357번으로 통합해서 문의가 있으면 1357 연결하면 나머지로 연결되도록 자동 연결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지원 서류 간소화는 지금 50% 정도 감축하는 방향으로는
행정서류 자동 연결하면 됩니다. 이미 항안부에서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으신 것들이 있고 해서 이 부분들을 자동 연결해서 자동으로 연결하면 직접 안 해도 되고요. 또 서류를 서명해서 스캔 받아서 넣도록 했던 이런 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나 청렴서 역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온라인에서 체크하도록 변경하면 굳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지원 수혜 이력이나 이런 것들은 중기부가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굳이 업체 보고 내라고 하는 것들도 그냥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심사 단계에서 필요 없고 심사에 통과되고 나면 필요한 그런 창업 유지 동의서나 이런 부분들은 심사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 제출하도록 변경을 해서 지금 현재 7개 정도 제출하던 건데 사업계획서 하나만 내도록 변경되는 이런 사례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월 중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지원 사업의 한 절반 정도는 이렇게 감축되는 형태가 될 거고요. 상반기 중에는 전체 지원 사업들의 거의 대부분을 이렇게 감축한 형태로 갈 예정입니다. 사업계획서 관련된 부분이 사실 브로커들이 개입이 많아진 이유 중에 하나인데 체크해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봤던 부분이 소상공인들에게도 사업계획서를 받는 부분이 제가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대신 이제 사업계획서 대신에 대체할 평가 방법과 지표를 개발을 해야 됩니다. 이 소상공인들에게 어떻게 줄 거냐 그리고 소상공인 문제에서 한 번 더 이제 소상공인분들께 사과드릴 부분이 월 단위로 저희가 경영안정 바우처나 이런 것들을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이게 너무 빨리 없어지다 보니까 거의 BTS 티켓 사는 거냐라는 정도의 문제 제기들이 많으시고 이렇게 디도스 공격 수준으로 되다 보니까 시스템이 죽고 이런 일들이 계속 지금 2달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물론 3개월 단위로 6개월 단위로 자금을 받는 게 너무 길다. 그러니까 월간 단위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듣고 간 것이지만 전체 총액이 늘지 않는 차원에서 월 단위로만 쪼개놓으니까 이게 나눠줄 거는 작고 신청은 굉장히 많아지면서 오히려 일도 많아지고 동시 접속이 많아지면 시스템 비용만 늘어나는 이런 상황들이어서 이걸 개선은 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우선 시스템을 더 추가하는 쪽으로 먼저 계산하고요. 추가적으로는 사업계획서를 대체할 평가 방법을 개선해서 굳이 소상공인들에게까지 사업계획서를 받는 형태들은 하지 않도록 올해 내에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AI 기반으로 사업계획 키워드 입력하면 AI가 기본적인 초안을 좀 제공해주는 것들도 하반기에는 적용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통합 지원 플랫폼을 이제 하나로 만드는데요. 지금 중소기업 지원 사업이 2,700여 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게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모두 합치면 2,700여 개의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통합 공고하는 형태로 하고요. 지금 67개 중기부 플랫폼만 해도 모두 다 회원가입을 따로 받고 있어서 이 회원 DB에 통합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합 플랫폼 구축하면서 회원 DB도 하나로 통합하고 원스톱으로 지원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체계들이 5월에 시범 오픈합니다. 그리고 중기부 내용들이 좀 정리되고 나면 타부처에도 협조 요청 드리겠습니다. AI 기반으로 맞춤형으로 해서 내가 어떤 사업들을 받을 수 있는지를 지원 사업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화형으로도 상담 서비스 하는 거는 올해 안에 구현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357로 전화번호 유선 상담 통합하는 것은 밑에 보시면 내용들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 안에 좀 개선해서 전화 거실 때 1357만 외우면 지원 상담 받으실 수 있도록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부처 협조가 있습니다. 17개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는 이 관련 사업들이 있는데요. 일단 이번에 중기부 정리하고 나서 나머지 사업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 부처에 협조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기부의 서류나 사업계획서 분량 감축 그리고 신청 창구들 연결하는 사업들까지 해서 중기 통합지원 플랫폼 만드는 일들이 올해 집중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전체 지원 사업 현황들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어쨌든 잘 챙겨주시고요. 하여튼 너무 많아. 뭐가 이리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비상 상황 터질 때마다 중소기업 지원해야 되지 않냐, 소상공인 지원해야 하지 않냐 할 때마다 사업이 하나씩 생겼고 그 사업이 없어지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또 우리는 왜 지원 안 하냐 뭐 이런 여러들이 있어서 이번 참여 한번 전체 정비하겠습니다. 내가 좀 헝클어진 머리 빗듯이 한번 싹 빗었으면 좋겠어요. 정신이 나요, 정신이. 저도 그렇습니다. 빗도 67개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직접 관계는 없는데 이거 안내 전화도 온갖 그거 어떻게 안내 전화를 외워요? 차라리 안내 전화 외우는 공력으로 딴 거 하겠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모든 안내 전화를 하나로 통합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해봤거든요. 신고 전화든 뭐 전화 시스템이 있을 수 있고 뭐 일부는 좀 받아주는. 요새 내가 전화해가지고 뭐는 1번, 뭐는 2번. 이거 진짜 신경이 나서 못하겠더라고. 네? 제가 꼭 하면 바로 9번이나 0번 누르고 이러는데 그것도 대기 시간 엄청 길고 그래서 안내 요원들이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 안내 전화가 너무 많아서 안내 전화를 외우는 것도 불가능하고 안내 전화를 안내하는 전화가 필요할 것 같아. 결국 통합하는 방법이죠. 12를 걸면 자동으로 9, 1, 3, 114 이런 다 있잖아요. 이게. 하여튼 그것도 한번 누가 연구해보세요. 행안부가 하면 될까? 하여튼 모든 좀 안내 전화 그냥 그 AI 전화하면 다 되게. AI를 적용해서 지금 음성 서비스로 민원을 접수하는 다음에 나오는. 네. 그래요? 예, 그러면 그냥 쓸데없는 소리 했네. 네. 예, 다음은 국민주권 강화를 위한 민원 처리 소통 확대 및 AI 기반 민원 서비스 구축 방안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장님 그리고 행안부 장관님께서 순서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민원 처리 소통 확대 방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타나신 분. 예, 그렇습니다. 예, 국민권익위원장이 임명된 정일현입니다. 3월 4일 임명됐으니까 지금 2주가 조금 넘은 것 같아 보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열심히 하나 한번 볼게요. 네. 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민원 발생 감축 노력 강화입니다. 먼저 규정이 불합리하거나 해석이 불분명해서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되는 각급 기관의 법령, 고시, 지침 등을 연내 일제히 정비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민원 빅데이터 분석으로 확인된 단기 급증 민원 등 빈발 민원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와 관계부처가 TF를 구성하여 조기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별 관할구역, 사업 현장 등을 주기적으로 순찰 방문해서 민원 발생 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 해소하거나 초기 단계에서 적극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책 수립 집행 시에 단순 공시에 그치지 않고 문자, 모바일 알림을 활용해서 실수요자에게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효과적인 민원 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AI를 활용해서 단순, 반복 민원의 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집단 민원, 특이 민원에 대해서 청와대 권익위, 각급 기관의 갈등 조정 담당관, 시민 상담관이 전담팀을 이루어서 합동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민 상담관을 20명에서 112명으로 대폭 확충한 바 있습니다. 민원의 처리 과정과 결과에 대한 민원인의 신뢰 제고를 위해서 객관적, 중립적, 제3자적 시각에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ombudsman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별 자체 대응이 어려운 해묵은 집단 특이 민원은 행정기관에서 권익위로 이송할 수 있게 해서 조정을 통해 해결하고 중재제도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향적으로 국민고충을 해소한 소속 공직자에게 특별성과보상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민원 처리를 부수적인 업무로 인식하는 조직 문화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정부 차원의 이행관리 추진입니다. 먼저 반기별로 대통령 주재 집단 갈등 조정회의를 개최해서 다부처 관련 민원, 갈등 현안을 집중 점검하고 오늘 보고된 사항의 이행 동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갈등관리평가 등을 활용하여 민원 처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민원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부처는 민원 유발 규정을 신속히 정비하고 집단 특이 민원의 자체 해결 능력 강화를 위한 조치를 우선 시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기관 발생 민원에 대해 현장 방문 순찰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민원 담당자 인센티브 부여와 민원 해결 역량 강화에도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준비를 잘 하셨네요. 하여튼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원성의 대상이 되면 안 되죠.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하여튼 공직자들의 기본적인 자세에도 이런 게 있어요. 민원 그 원자를 한자로 뭐 어떻게 쓰시는지 아시죠? 이게 두 가지로 쓰이더라고요.
원하는 것이라는 뜻의 한자를 쓰기도 하고 원성이라고 할 때 그 원. 예. 근데 보통 우리는 그 원성으로 들어요. 그 막 귀찮고 피하고 싶고 막. 그리고 민원 내는 사람은 어쩌면 좀 나쁜 사람 또는 뭐 부족한 사람 이런 인식이 공직 사회에 있는데 저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국민을 위한 정부라 해야 되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원성을 갖게 하는 것 자체가 문제죠. 예를 들면 반복 민원을 낸다. 반복 민원 낸 사람이 잘못이라고 보통 생각하지만 그 사실은 초기에 충분히 설명하고 처리해 줄 거 하고 안 되는 이유 제대로 설명하고 진지하게 공감하고 눈높이 맞춰서 정말 소통하고 공감해 줘서 그러지 않거든요. 포기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함부로 그냥 이거 안 되는 건데 이렇게 집어 던지니까 또 화가 나가지고 던졌다고 그다음에 민원 내고요. 그 처리한 사람은 직무유기했다고 또 민원 내고 막 이러면 막 산더미처럼 늘어나서 나중에 평생 그것만 하고 살아요. 공동체도 괴롭고 본인도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아마 수십만 명이 그러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어쨌든 이거를 끊어야 됩니다. 국가적 에너지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도 끊어야 되고 그러려면 사명감 가진 전문가가 필요해요. 이게 민원을 들어주고 조정하는 것도 이 아무나 막 하는 게 아니고 인내심이 있고 애정이 있고 실력이 있고 이런 사람이 충실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전담 인력도 당연히 있을 테고 예, 각 부처님 갈등 조정 담당관 지정하라고 했다는데 이 날짜 정해가지고 안 하면은 저한테 얘기하세요. 시행한 다음에 예, 알겠습니다. 취합하시고 교육도 시켜야 되잖아요. 먼저 좀 입법적인 해결이 좀 돼야 되겠어서요. 예, 그 부분에 관해서 개정안이 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민원이 없을 수는 없는데 민원이 악화되지 않게 하는 건 우리의 몫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이상 네 건은 행안부 행안부 보고. 이거 뒤에 생각 아차.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두 부처 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평소에 감정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저희 사이 좋습니다. 사이 좋아요. AI 기반 민원 서비스 구축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 플랫폼을 이용한 AI 국민비서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등 민간 플랫폼의 자원과 기술을 활용해서 간단한 대화로 주민등록 등본, 사업자 등록증 등 100여 종의 민원 서류를 발급받거나 주민센터 강의실, 한전 테니스장 같은 이 공공시설, 체육시설 같은 것을 1,200개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가 3월 9일부터 시범 서비스로 개시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이 정부 민원 플랫폼을 이용한 AI 정부 24인데요. AI 정부 24는 국민 약 2,500만 명이 사용하는 정부 대표 민원 채널인 정부 24에서 정확한 행정 용어를 몰라도 일상적인 언어로 전입신고라든가 이런 대부분의 민원 서비스를 안내받고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정부 24에서 제공하는 1만여 종의 민원을 안내할 수 있어서 이 역시도 3월 9일부터 시범 서비스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잠깐 시연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으로는 지금 보신 이 대화형 민원 서비스를 음성으로 가능하도록 이 준비해서 올해 말까지 음성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국민들께서 여러 기관에 신청하는 불편함이 없이 한 곳에서 신청받아서 처리하는 그런 복합 민원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해 나갈 계획인데요. 좀 전에 중기부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기업 통합지원 플랫폼이 시범 실시되는 5월부터는 식당이나 미용실 창업 시에 시청 세무서 등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되는 대신에 정부 24에서 원스톱 민원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 예를 들면 일반 음식점 창업 시에는 최대 9개 기관을 8번 방문해 오셨습니다. 이것이 이 온라인을 통해서 원스톱 1회로 가능해집니다. 또 10월에는 복지부의 시스템인 복지로 시스템에
준비돼서요. 임산부 교통비 지원 같은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혜택이 있으면 시스템이 미리 알아서 그 대상자에게 혜택을 알려드리고 그것을 바로 그 자리에서 신청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는 자동 신청 서비스가 도입되겠습니다. 앞으로 각 부처의 AI 민원 서비스가 정리가 되는 대로 계속 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권익위에서 보고드렸듯이 국민신문고 질의에 대해 AI가 답변을 추천하고 빈발 중복 민원을 처리하는 이 국민신문고 AI 서비스도 2월부터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세 분야에서도 AI 챗봇 상담 가능해지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이런 AI 민원 서비스를 연계 통합해서 한 곳에서 신청, 발급, 혜택 알림 등 모든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통합 민원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생활 속으로 많이 들어와 있죠. 근데 아마도 뭐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국민들 중에는 이 인공지능이 이렇게 일상에서 그냥 활용되고 있다는 걸 모르는 분도 꽤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두의 AI 정책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께서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게 인공지능에 접근할 수 있게 기회를 만들고 교육하고 하는 게 꼭 필요한데 지금은 그냥 하면 다니고 안 하면 할 수 없고 지금 그런 상태 아닌가요? 아닙니다. 정부가 지금 그 초중고 대학 일반인들까지 지금 교육시키려고. 그러니까 초중고는 준비는 하고 있는데 초중고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소위 사회교육, 평생교육 형태로라도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일반 국민들 대상으로도 지금 노동부에서 지금 중소기업 재직자들 대상으로 모두 AI 모두 지방에 우대합니다. 네. 어쨌든 노동기업 영역일 거고. 그렇습니다. 교육부에서도 그 평생교육까지 특히 각 지역에 있는 전문대학과 연계하고 하면서 유초등부터 평생교육까지 모두의 AI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를 하여튼 정부 차원에서 각 부처 단위로 하고 있겠죠. 하고 있을 텐데 관심 있는 데는 더 많이 하고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빠지는 데가 없게 네네. 전체 일괄적으로 정말 물샐 틈 없게 이렇게 하는 건 누가 담당해요? 행안부가. 예, 전 국민에게 AI의 유용성, AI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고 기회를 부여하는 거. 이건 누가 담당합니까? 어느 저희 그 행안부하고 우리 과기정통부가 함께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까지 참여하는 국가 AI 전략위원. 하여튼 지원이야 그 과학기술부가 하겠지만 최종 책임. 네, 저희 그 행안부하고 행안부 소관, 행안부 업무예요? 그럼 행안부가 다른 공동으로 그 기관 공동으로 그런 거 없어요. 각 부처가 각자 일을 하겠죠. 예. 또 필요한 지원을 받겠지만 어쨌든 최종 책임. 책임은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 그러면 행안부 주관으로 네네. 주관으로 다른데 혹시 빠지는 데 없는지 예.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뭐 학생들은 직장에서 뭐 다양하게 할 텐데 네네. 빠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왜냐면 시설도 이용하고 맨날 집에 누워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 물론 그런 게 극단적 예외지만 어쨌든 누락되는 데가 없이 인공지능을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중요할 것 같고요. 제가 계속 상상해 봤던 것 중에 하나인데 내가 국가로부터 도움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네. 원래 쫙 읊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가능해집니다. 나의 그 데이터 조건을 다 제공해 줘야 되겠지 대신에. 나는 장애 몇 급이고 뭐 소득 수준이 얼마나 되고 뭐 예를 들면 인공지능이 물어봐 줘야 되겠죠. 이게 지금 이 모바일 신분증이 주민등록증이 있기 때문에요. 그거 가지고 본인 인증만 하면 전체 자료를 모아서 AI가 알아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 가능한 서비스를 알려드려요. 여기 저기 지방에 어디 가시면 지금은 반값 여행이 가능한데 무슨 어디에 호텔 가면
또 얼마짜리고 뭐 이런 거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여행 가고 싶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 여행 가고 예, 싶다, 국내 여행 가고 싶다 이러면 맞습니다. 예. 지금 그런 시대가 곧 오잖아. 이미 와 있잖아요 지금. 이제 저희 이 순서대로 보면 내년 정도면 그게 완벽하게 가능해요. 그러면 여기에 정부가 얼마 어떤 걸 지원해주고 있으니까 그 어디 가서 어떻게 활용해라. 내가 대신 해줄까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대신 신청도 해줍니다. 신청도. 예, 예. 손가락- 예약도 해주고. 손가락 안 써도 되는 거죠 이제. 예, 예. 말로만. 예. 어쨌든 이런 상황이라는 거를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아직도. 어쨌든 접근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해야 될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의원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 심의는 비공개로 운영되오니 언론인 여러분께서는